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 터줏대감이시죠. 매주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환한 얼굴로 열어주시는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코너 진행해주시고 계신 이광민 원장님 신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제 제가 세상 읽기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침 또 제가 책이 나왔고, 예, 이 책을 저 혼자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너무 자랑처럼 보일까봐 또 비욘디에서 이렇게 또 저를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주 거의 빠지지도 않고 이제 약간 현상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책이 네. 그 책이 딱 나왔어요. 아,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한테. 누구는 저한테 매주 제가 이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제들을 다룬 걸로 묶어가지고 책 한 권 내려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차마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출판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하지만 더 멋진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저희 제목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쵸. 네. 표지도 그렇고, 표지도 제목도 귀엽고. 그렇고. 예. 이게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못 외웠어요. 너무 길죠? 근데 어떠세요? 지금은 쓸준소라고 외우거든요. 쓸준소라고 외워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예. 이게 밈이에요, 선생님. 아, 저도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어 네.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는 준비된 재료가 소진되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인 건데 이거를 우리 네. 체력에 빗댄 거죠. 맞아요. 네.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아 정말 뭘 하기에 체력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밈으로 좀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출판사랑 책 제목 정할 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끝까지 제목이 안 정해졌어요. 내용은 다 나왔는데 네. 제목이 안 정해져서 막 서로 고민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이 40대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책 제목은 작은 불안 혹은 불안 다스리기 뭐 이런 불안 헤쳐나가기 뭐 약간 이런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예쁜 제목이자 또 막상 제가 요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이 책 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진료를 오신 분들이 요즘 계속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항상 붙이세요, 말 앞에다가. 맞아요. 예. 안 쓰셨던 분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딱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딱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불안이 정말 위급한 불안이고 정말 심각한 불안이고 나한테 정말 뭐랄까 위협을 주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다면 예, 요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안은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그런데 즉 남들이 봤을 땐 쓸데없는데 나는 근데 이 쓸데없는 걱정이 누적되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결국 내 일상에서의 삶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삶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번아웃이 오거든요. 소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현대인들에게 딱 맞춤 처방전 같은 책을 써주셨는데 이 띠지도 되게 귀여워요. 저 원장님 사진 새로 찍으셨는데 되게 잘 나오셨더라고요.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딱 그 띠지에 하신 게 별것 아닌 일에 하늘이 무너지는 당신을 위한 안정제 같은 책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선생님 목소리를 매주 듣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초반엔 들어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초반에는 이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다가 한 3부 넘어가고 선생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때부터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게 초반 내용은 약간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불안의 전반적인 개론 같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욘디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불안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로 많이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 그 과정에서의 작은 트라우마들이나 여러 가지 불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담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톤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정말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제 밑바닥을 다 드러냈죠. 살짝 얘기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네. 의대 이제 전문의 하시다가 변호사가 돼볼까 이 얘기를 이 생각을 진짜로 하셨다고. 아, 정말 저희 부모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본과 4학년 그것도 가을쯤이었어요. 여름 가을쯤에 국가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한테 정말 심각하게 저 의사 면허는 따겠지만 진로를 바꾸겠습니다. 예.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로스쿨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설득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주변 여러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때 당시가 이제 로스쿨 1기를 뽑을 때라 뭐 영어 시험, 뭐 어학 시험, 일본어 시험이나 뭐 어학 시험들을 다 쳐서 점수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 있는 이제 로스쿨 준비 시험을 번역본을 막 사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됐죠. 구체적인 내용은 책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사소한 걱정들이 내 진로를 어떻게 바꿀 수까지 그쵸. 있는지까지 그걸 좀 써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또 스스로 위로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도 모르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되게 대단해 보이는 선생님도 이런 그쵸. 과정들을 다 겪었구나. 제가 담았던 게 결국엔 이거예요.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다수는 제가 저의 불안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고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들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볼 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제가 불행히도 만약에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다면 공감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면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엄청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멘탈이 항상 바사삭 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진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는 그게 되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영역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잘 섞어내서 녹아내서 나온 어떤 불안에 대한 영역의 책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와닿네요. 선생님이 직접 불안을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하면서 쓰셨다는 얘기가 그래서 더 책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족이 이 책 내용을 보자마자 역시 이광민은 관종이다. 책을 써도 어떻게 다 지 얘기로 쓰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 그러네. 중에서 저를 가장 폄하하는 사람은 저희 가족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 관종 아닌 사람 없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제가 이거 비욘디에서 방송이나 뭐 외부 방송이나 이런 거 안 하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용기를 내냐 안 내냐 이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관종을 하겠다는 게 저 혼자만 잘나 보이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저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건강한 목소리들을 좀 낼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 광민이 저 관종이지만 그래도 방향은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방향은 나쁘지 않아. 좋은 말 같네요. 원장님, 저희 이제 책 소개하기 전에 그 채팅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인사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떠들다 보니까 그리고 써주셔서. 오늘 책 드리죠? 맞아요. 그죠? 저희 그리고 오늘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책 지금 구매하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5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나 뭐 위로의 댓글이나 그렇죠. 위로의 댓글이든 질문의 댓글이든 응원의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을 해서 이건 제가 사인해서 드려야죠. 제가 그쵸, 다 사인해 손수 주셔야죠. 이렇게 안에 코멘트랑 사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태칭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래도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던 시간대라 항상 인사해 주시던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 흑항구님이나 흑항구님 안녕하세요. 윤희님, 주아의 미안 채널님, 네. 리로건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최혜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책 제목이 긴 것이 대세다. 그쵸. 책 제목이 긴데 입에 붙어야 되는데. 붙어요. 쓸준수 붙나요? 벌써 쓰시잖아요. 쓸주도 괜찮죠. 최혜영님. 쓸주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 지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크업님. 이분 기억합니다. 오영동님 오셨다. 네, 오영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제게 말하는 것 같네요. 해주시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압도적 꺼비님. 예. 띠지 버리기 아깝다고 원장님 얼굴이 있어서. 그래서 이 띠지는 책갈피로 쓰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띠지를 책갈피로 대부분,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띠지를 책갈피로 쓰고요. 예. 쥐님께서는 책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링크가 아마 그 댓글에 있을 거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에는 지금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도 서울 쪽은 거의 다 깔렸고요. 지방이 아마 오늘부터 쫙 깔리기 시작할 거여서 아마 수요일 날쯤 되면은 전국에서 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안 팔리면은 이제 뒤로 빠지겠죠. 그리고 윤희님이 한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나 하셨는데 이북이 곧 나오지 않나요? 2부 곧 나오고요. 네. 그때 윤희님께서 저 예전 방송, 지난번에 제가 책 나오기 전에 홍보했을 때, 그 오디오북도 제 목소리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일단 출판사에다가는 제안을 해둔 상황이에요. 근데 한 10시간 걸린대요. 녹음하는데.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디오북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어서 지금 생각은 초반 한 1부 정도만 제가 하고 뒤에 내용은 다른 성우분한테 바뀌어야지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편하게 들으시지 않을까. 그러면 1부랑 3부는 어떠세요? 1부, 3부 좋네요. 1부, 3부 좋네요.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네.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햇살 반장님께서도 네. 하찮은 고민 너무 많은데, 그쵸? 네.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래도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솔루션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강압도적 꺼비님은 원장님 최근에 번아웃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회복은 잘 하셨는지 제일 궁금한데 혹시 책 쓰다가 번아웃 오신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건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2부에 걸쳐가지고 세상 읽기 시간에 번아웃 주제로 쭉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돌이켜봤을 때 번아웃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너무 영역을 많이 벌렸고요. 일을 너무 많이 벌렸고, 뭐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게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결과물이 막상 마음에 안 드니까 번아웃이 한번 훅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그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뒤로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려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난 결과물이 사실 이 책이고, 사실 저는 이번 이 책에 대한 결과물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저의 번아웃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새로운 관점이네요. 번아웃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또 마음에 안 들고 네. 그러면 그때 훅 오기도 한다. 번아웃이. 그렇죠. 그래서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가끔 꿈 분석한다고도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커피 그라인더 있죠. 네. 커피 그라인더에다가 커피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과일이랑 야채, 마치 믹서기처럼 과일이랑 야채랑 커피랑을 다 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갈면서 제 마음이 맛있는 게 나오겠다.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꿨어요. 자면서 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꿈꾸다가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꿈은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거든요. 네, 그리고 정신분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그쵸. 보잖아요. 꿈 해석을 되게 의미 있게 봐요.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저 혼자서 이렇게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능력이 있는,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자꾸 섞어내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로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다들 예. 뭐. 또 항상 저를 다 좋게 봐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제가 이걸 갈면서 드는 느낌은 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라는 건 그냥 제 삶의 어떤 과정이나 현재의 방향성을 이 꿈이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지금 이 방향이 마음에 든다. 그쵸? 그리고 과정이 재밌다. 예, 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결과도 결과인데 저희가 과정을 좀 걱정하지 말고 그쵸.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예, 다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낼 때 그 결과물이 성취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쵸, 좋더라고요. 그쵸. 책에서. 왜냐하면 생존소. 다 이게 경험이죠. 이게 다 경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았다. 모든 저의 이 코멘트들은 대부분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 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 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을까요?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좋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채팅 마우스를 네. 한번 네. 쭉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 하면 그냥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고 남들 앞에 서도 되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거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애쓰면서 치열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염려나 걱정,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항상 지치고 힘든데, 근데 나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산 걸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눈치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툭툭 쳐내고 혹은 때로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더 꼼꼼하게 하게끔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우리 불안하니까 그냥 불안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그냥 좀 내려놔도 돼. 약간 이런 류의 책들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책은 아니에요. 우린 불안하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하면서 꿋꿋하게 살아나가자라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의 제가 사실 그렇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오히려 이 책에서는 저희가 그 불안한 그 사소한 걱정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기발한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비교하는 거. 저는 그거 듣고 굉장히 기발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막상 이래요.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주눅이 든다는 거는 남이 무언가를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내가 없는. 그쵸. 내가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의미인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넘사벽으로 타고나기를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비교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냥 존경하고. 제가 안철수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안철수 선생님 똑똑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홍해걸 박사님. 홍해걸 박사님? 네. 혹은 제가 조인성의 외모?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잘생겼다. 그거는 차마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무례하죠. 무례한 일이죠. 네. 근데 제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주눅이 드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무언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든다면 반대급부로 이 사람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걸 내가 가진 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 비교라는 게 그거거든요. 첫 번째 비교는 내가 좀 뭘 못했네? 얘가 뭔가를 좀 잘했네?
근데 두 번째 비교는 얘가 이걸 하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비교를 해버리면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서 힘들다면 첫 번째 일단 2번 비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확장성이에요. 넓게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하나만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은 나는 패배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넓은 영역에서 보면은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아직 결과물이 오지 않았다 뿐이지 앞으로 올 결과물이 있고 얘가 가지지 않은 나만의 성취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만 딱 꽂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좋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누군가가 얘기하면 정신승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불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신승리는 정말 중요해요. 불안을 관리하는데 정신승리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불안 때문에 난 이제 쉬고 싶어, 쉴 거야. 이러면 정신승리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책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불안이 있지만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정신승리가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그 정신승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승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게 거짓된 위안이 결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에 위안을 받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제니님이 완전 럭키비키 마인드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유니님이 세상에 나보다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 유니님 봤는데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저도 뵀잖아요. 엄청 미인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남이 봤을 때는 대단한데 또 본인은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것. 내가 비교하는 순간 나는 주눅 들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에서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나는 거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오영도 님도 너무 좋다고 상대가 가지지 않은 나만의 성취물이 있단 말씀이 훅 들어온다 하면 하트에 남겨주셨고요. 제게 필요한 책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어필해 주셨네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끄럽지만 사실 무게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죠.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눈치 보고 주눅 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책을 권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시는 분, 애쓰시는 분, 치열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 근데 제가 힘들다 그래서 뒤로 빠져버리면 사실 제가 이 책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없잖아요. 저자로서.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버텨내려고 제가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내 보려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력을 이 책이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쵸? 내 결과물이 나의 또 동력이 되기도 하고. 지금 딱 그렇죠. 지금 딱 그래요. 저희 안 그래도 주화의 미군 채널님께서 선생님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댓글 아까 위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도망치지 않는 거 이렇게 다들 말씀 주셨고요. 책 소개도 간단히 주셨는데 이 챕터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시청자분들 소통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는 질문도 좀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챕터를 한 개만 할까요? 좋습니다. 제일 그래도 피디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챕터가 있다면 저는 그 3부, 4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었는데 그거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제가 아껴드리고 1부, 2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부에서 저희가 보통 불안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화공포증. 그쵸. 발표하는데 정말 이 아는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눈치 보는 것.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전화공포증이 있다라는 걸 밝히셨잖아요. 저 콜포비아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네, 방송에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 읽기 시간 비온 뒤에서 한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화공포증 얘기 한 번 더 하셔서 어제 이제 선생님하고 카톡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참았잖아요. 혹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
근데 전화공포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요소예요. 근데 좀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하나는 즉흥성이거든요. 전화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화는 또 그 즉흥성이라는 거는 받으면서 무언가 결정을 그 순간순간 해야 돼요. 맞아요. 대답을 그때 해야 되니까요. 뭔가 부탁했을 때 그거를 내가 뭔가 대답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뭐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내가 미리 준비된 채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근데 전화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전화는 듣는 언어? 즉 우리가 말로만 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은 얼굴 표정에서도 그 사람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는 얼굴 표정 없이 목소리와 그 말의 컨텐츠로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가 피곤해요. 계속 추론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문자는 그러면 더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목소리도 반영 안 돼 있잖아. 근데 문자는 오히려 텍스트만 딱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것만 있어서 오히려 심플해요. 관계에 대한 건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언어 영역 문제풀이를 하듯. 이 사람의 화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만 파악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걸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져서 준비한 다음에 던져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즉흥성이랑 제한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답이니까. 바로바로 내가 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전화에서 워낙 전화가 익숙해지면 우리 뇌는 거기에 적응해요. 그러면은 목소리와 그 컨텐츠로만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우리 뇌가 그냥 충분히 그냥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라는 수단은 아주 좋은 수단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발표하는데 아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요. 네. 양극단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성취가 있는 거예요. 성과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 스스로의 어떤 그 결과물을 더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꼼꼼함이죠. 반면에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발표하는 걸 불안해한다는 거는 이건 전반적인 사회공포증과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더 한 단계 위의 영역, 한 단계 위의 영역의 우리의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불안한 건 가장 기본은 이렇습니다. 내가 불안한 건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불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다 성공하고 싶고 내 인생이 보다 발전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나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잘 관리해서 내가 그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효율성 있게 발휘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현대인들이 특히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노력해서 또 증명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지금 다 완벽주의를 추구하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 보고서를 내도 영상을 내도 꼼꼼하게 보고. 사실 이 비욘디 채널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방송들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거의 공중파 수준의 방송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중파 수준은 더 수준이 높아져 버렸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민간 콘텐츠들도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높은 가치,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더 조장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께 선생님의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2부에 정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목차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최근에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하는 게 있으시다면 또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아까 전에 댓글에 누가 네. 인사이드 아웃 2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이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안은 뭔가? 우리는 왜 불안한가? 그래서 소니님이요. 소니님. 아, 네. 쓸데없는 걱정과 쓸모 있는 걱정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질문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돌봄 안에 있을 때는 불안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즉, 내가 부모의 돌봄 안에서 어린 아이로 자라고 있을 때는 부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불안은 낮춰져요. 거기에서 유일한 불안은 부모가 없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극단적인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안으로 안정적인 아이들은 당장 내 눈앞에 엄마 아빠가 없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라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적 대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안정감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하죠. 그게 언제냐면 내가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의지했던 마음을 나의 독자적인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의존과 독립의 영역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온 영역이 딱 그 의존 상황에서 독립에 대한 욕심을 꿈꾸는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청소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약해. 나는 아직까지 만들어 놓은 게 없어. 난 아직까지 능력도 부족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나타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에요. 불안이로 표현되죠. 그죠? 맞아요. 불안이. 그리고 이 불안이는 우리가 사춘기일수록 우리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아요. 떼쓰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이를 내가 잘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얘가 내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꼼꼼함을 만들어주는 게 또 불안이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앞에다가 이제 저자 서명을 할 때 간단한 코멘트를 넣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불안이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근데 이 불안이도 또 다른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내 마음 안에 어린 그 불안이를 잘 어르고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약간 이렇게 그런 또 거죠. 타이밍 맞게 그러니까요. 인사이드 아웃가 딱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 불안은 이렇게 다스리면 된다라고 또 답을 주셨네요, 책이. 그래서 이거 우연의 일치,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막상 그 영화를 딱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략의 줄거리만 보고 지금 딱 보려고 한참 하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 책의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데? 근데 내가 이 책을 뺏긴 거, 내가 이 영화를 뺏긴 건 아니고 이 영화가 내 책을 뺏겼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정말 시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영화를 아직 안 보셨으니까 그 불안이라는 감정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비교, 그리고 이제 소심이, 뭐 당황이, 뭐 따분이 이런 애들이 같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불안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살펴봐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생겼을 때 나를 뒤로 땡기는 애들이죠. 불안이 생겼을 때 나를 뒤로 땡기는 애들, 앞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아까 말씀드렸지 불안은 내가 의존 상황에서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부딪혀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날 좋아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날 싫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 혼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아까 당혹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 나는 다시 뒤로 당겨져 들어와요. 와, 그렇게 분석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잘 달래가면서 불안이가 건강한 불안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버텨내는 거다. 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챕터 얘기했으니까 또 저희 시청자분들과 네. 소통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일단은 그럼 피디님이 네. 꼽아주신 질문들 먼저 좀 읽어볼게요. 갈치의 추억님이 걱정과 오해가 많은 사람을 안정시켜주려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고민이다. 막 바빠서 그냥 나는 바빠서 그냥 이렇게 뭐 그래 뭐 네 이렇게 단답한 건데 뭐 날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지인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우선은 이거예요. 모든 마음의 갈등은 내가 그 마음의 갈등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고칠 생각이 안 생겨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이게 나한테 힘들구나. 이게 나한테 독이구나. 내가 여기에 발목 잡혀 있구나를 깨달으면은 벗어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한마디를 해주는 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우선은 너가 근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한테 이런 피해가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내가 걱정으로 엄청 힘들어하는데 힘든지를 모르고 있는 모르는 사람이면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말을 얻는 것도 또 다른 불안을 더해주는 걸 수도 있겠네. 왜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자꾸 세상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 나한테 왔을 때 이거는 내가 신경 써야만 되는 불안이야 라는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커님도 저도 이 질문 좀 궁금했는데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움직이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왜 생각은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지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큰 외상, 정서적인 외상 치료에 있어가지고 여러 치료법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EMDR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어떤 치료냐면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 들어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사고 때문에 시각을 잃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볼을 2개 주고요. 이 볼이 좌우를 순차적으로 진동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자가 환자의 무릎을 탭하기도 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떤 신체 감각이 있을 때 일정 부분 생각이 꽂히는 거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걷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왼발 오른발에 계속 그 리듬 있는 자극들이 들어가잖아요.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이 단방향으로 꽂히지 않고 조금 넓은 시각에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은 기본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극단으로 가요. 자꾸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라는 거는 표현이야 뭐 있어 보이지만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는 다 확률상 낮은 상황을 현실 가능한 상황으로 가정하고 생각하게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자꾸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이어가다 보면은 실제로는 현실 가능성이 제로에 육박하는 상황을 내가 머리 안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서적 피해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오히려 걷거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들이 일정 부분 고리가 끊기고 생각이 조금 넓어진 상태에서 퍼져나가게 되죠. 맞습니다. 저도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공감이 많이 되면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흑황구님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같은 편의 부족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최대한 안전기지를 많이 만들고 사회적 자원을 많이 만들면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라고 댓글하셨어요. 맞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 네, 같아요. 흑황구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그 이전에 여러 방송에서도 너무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상황들이 좀 있어서 뭐 억울한 상황이면 억울한 상황이고
제가 어제 했던 게 이제 제가 신뢰하는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런 상황에 좀 처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한테 정말 지지적인 이야기, 정말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내 마음 안에서 발광하던 불안이가 갑자기 좀 차분해지는 거죠. 예. 근데 집단의 힘은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집단인 경우에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글을 남길 때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똑바른 방향으로 나를 지적해 줄 수도 있는, 항상 나만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지적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 그 집단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동료 지지, 피어 서포트라고 표현하는 거를 요청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왜곡된 집단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 그러면 나는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번 일은 좀 선생님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선생님처럼 게임 좋아하는 의사가 어딨다고. 저 그게 제일 억울해요. 제가 게임 업계에다가 돈을 쓰는 게 얼만데. 유료 결제한다는 게 게임에서 얼마나. 장난 아닙니다. 물론 할인할 때 사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영리하게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는 의사인데 그렇게 또 몰아가는 게 말이 이게 참. 왜 굳이 범죄자의 상황을 본인의 상황하고 비교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러네요. 네. 동일 씨는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약간 항상 이런 마녀 사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꽃길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흙탕물도 있어요. 네. 때로는 정말 화살비가 쏟아지는 데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큰 비난이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도망가야 돼요. 날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단단해진 상황이라면 그때 중요한 거는 우선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나 나의 말에서의 어떤 비난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거는 불필요한 오해네 라고 판단된다면 거기서는 이거를 내가 굳이 대응해서 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여기에도 책에도 나오는데 나에 대한 타격감을 봐야 돼요. 나한테 타격감이 별로 없는 거랑 무시하면 돼요. 네. 왜냐면 어차피 뭐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근데 나한테 타격감이 있는 거라면 그때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맞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잠깐 참았다가 대응을 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을 때로는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머리 안으로 막연하게 힘들어가 돼버리면 우리는 소진돼 버려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요. 좋아요 미안 채널님이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덕후인데 그러신 마음 이해 간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질문 남겨주신 것들도 좀 볼까요? 빛남맘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ADHD인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활동적인 딸아이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메디키넷 먹고 이제 본인도 이펙사 먹으면서 조금은 그 불안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아이 연락만 안 되면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네요. 지금 아이가 몇 살 정도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춘기라면 10대가 넘어가고 있는 사춘기라면 그때는 엄마랑 딸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게 돼요. 맞아요.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줄다리기에서는 결국
엄마가 이겨서는 안 돼요. 어. 엄마의 역할은 그 줄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이 딸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팽팽하게 유지하면서예요. 거기서 엄마가 아 그래 너 이제 청소년이고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딱 놔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는 엇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확 당겨가지고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라 이러면 아이가 기가 죽죠. 그게 아니라 긴장감은 팽팽하게 가져가되 서서히 주도권은 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춘기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히 피곤하죠. 애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팽팽한 줄을 놔버리면 아이는 어디 가서 큰 상처를 당하든 피해를 입든 혹은 뭐 사고를 당하든 실수를 하든 좌절을 하든 그러면서 뒤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막을 엄마가 이 팽팽하게 줄을 그래서 잡아주면서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이때 중요한 건 엄마의 여유감이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나름대로의 에너지예요. 예. 근데 저 이펙사라는 약의 특징이 딱 그 여유감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먹어서라도 아이랑 그 줄다리기를 아이를 위해서 잘 해나가야죠. 네. 줄다리기. 빛남맘님도 책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방송 말미에 일단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니님께서 걱정과 자존감은 관련이 있나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딱 그 눈치 파트 아닌가요? 그렇죠. 눈치 그리고 얘기하셨던.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걸 언급을 좀 해놨어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원래 원고에서보다 내용은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두 부류예요. 나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나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역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에 대한 불안이에요. 나에 대한 불안이죠. 근데 나는 남들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이 사회적인 자존감을 저는 자기애라고 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사랑받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인정이 필요한 그쵸.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은 저는 자기애랑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는 거라면 그거는 자존감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우리 마음의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내가 나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으면 남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제가 연애 파트에서도 이 책 말미에 연애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써놨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맞아. 연애 얘기도 네. 써주셨어요. 연애를 할 때 막상 내 이성 친구한테만 붙잡고 얘하고만 나의 모든 의미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애는 무조건 실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나 혼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존감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에게서만 얻고자 하는 자기에만 붙잡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건강한 연애는 내가 나로서 바로 섰을 때 자존감이 단단할 때 내 자존감을 확장시켜서 자기애라는 영역이 발휘되고 거기서 건강한 이성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 책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쵸. 돼가지고 이제 좀 질문 몇 개만 더 받아보고 저희 선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빛남맘님 지금 시청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빛남맘님도 책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댓글 계속 잘 남겨주시고 계신 오영도님이랑 흑황구님도 보내드리면 이번 기회에 책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네. 혹시 윤희님 해외 배송 가능한가요? 윤희님 해외 배송 저희가 해외 배송은 안 되는데 네. 윤희님 한국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윤희님도 네. 저희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흑황구님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고로 다시 파신다는데. 아, 근데 비싸게 팔겠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중고나라에서 싸게 팔겠다고 하시면 제가 좀 그럴 텐데, 상처인데? 중고나라에서 비싸게 팔겠다고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영도님, 흑황구님, 윤희님, 그리고 빛남함님, 저희 그 메일 아마 피디님이 써주실 텐데 그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네요. 저희 근데 저 홍석규님 질문이 네. 일단 와닿아서 홍석규님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홍석규님. 아, 제가 결정자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걱정했던 게, 네. 그러면 책을 받으실 분은 원장님께서 선정해 주시죠라는 질문하면 어떡하나 계속 고민하고 아, 있었거든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걱정하고 계셨네요. 아, 근데 일단 홍석규님 질문 지난번에 못한 질문 네. 하셔서 선생님 힘내시고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 시간은 큰아들 상담하셨는데 이번엔 작은아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나 봐요. 아들이 꿈이 래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좀 걱정되니까요. 근데 이제 억지로 말리고 반대하지는 않고 약간씩 지원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의 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부모는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우선은 아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계획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청소년기에는 원래 다양한 꿈을 꾸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꿈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부모가 아이들의 꿈 중에서 부모의 잣대로 이건 안 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건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계획보다는 이런 꿈은 누군가가 좋아하는 꿈이고 이런 꿈은 누군가가 싫어하는 꿈이구나로 판단하면서 꿈을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현실 검증력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너가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어떤 학교를 지망하고 있고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거기에 있어가지고 부모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너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종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좀 써와봐라. 한번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 네. 그리고 아빠를 설득시켜봐. 그래. 나를 설득시켜야 세상을 설득시킬 수 그쵸, 있다. 당연해요.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고시에이션이란 게 사회에선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의 네고시에이션의 연습 대상은 부모예요. 세상은 네고시에이션으로 연습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성공 아니면 실패가 뚜렷하게 구분돼요. 내가 거기에 단련돼 있지 않으면 난 무조건 세상과의 네고시에이션은 실패로 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하면 이거는 먹혀들고 내가 이렇지 않으면은 설득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배워가면서 소위 말해서 소통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려가요. 그래서 저는 홍석규님께서 아이의 꿈이 다소 걱정되고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아이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킨 계획들을 만들어 올 수 있는지는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아빠가 염려되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염려되는 점들에 대해선 너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금 2차 보고서를 써와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빠의 모든 테스트들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통과했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이의 꿈을 꺾는 거죠. 그쵸. 네.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타마는 댓글님도 래퍼하려면 세상을 비판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그렇죠. 것도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해야죠. 이건 아들의 역할이에요. 이건 그렇죠. 아들의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희 질문 받아들었던 홍석규님까지 책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홍석규님도 저희 이메일로 그 받으실 주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월요일 아침 방송이 갑자기 이게 몇 그래요? 배로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책 덕분입니다. 책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반도 못했어요, 오늘.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다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아마 궁금하시면 책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블리님도 책 받고 싶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 잠실 교보문고가 코앞이라 가서 사겠다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책 대박 나세요. 또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비욘디만 오면 제가 힐링, 제가 회복해서 가요. 회복해서 가요. 미르슈아님도 받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했는데 저희 원장님 다음 책도 있거든요. 그때 네. 또 다음 책도 참여해주시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땐 책을 좀 더 많이 받아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안 나오시면 어쩌지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비욘디에서 저한테 어떤 단가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비욘디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큰 창구 중에 하나가 저는 비욘디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착하세요. 네. 그리고 너무 지지해 주시고 똑똑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비욘디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또 좋은 영향력, 사회에 좋은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저도 소진되지 않고 버텨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소진되지 말고 열심히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최고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같이 소진되지 말고 버텨가면서 또 사회에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되게 종교적인 분위기.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한 책 네. 멘트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책 맨 말미에 적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작이 있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게 지금 첫 책이거든요. 저한테는 시작이죠.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회피하고 도피하고 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첫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뒤로 빠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딛기 위한 분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책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으로 내 마음 안에 불안이를 잘 다스리시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아침 월요일 10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원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네. 또 출연을 해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찾아와 주시면 오늘 방송에 후기를 하든지 제가 불안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이를 또 중점적으로. 인사이드 아웃으로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밤 10시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